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과 수출 감소, 경기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반도체 종목에 국한됐던 매도세도 증시 전반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는 12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유탄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채권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모두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2%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내각 구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연말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뉴욕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고 비트코인도 고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만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 여파가 계속 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을 깨트리면서 2,48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고 밀어나가게 된다면 우리 반도체주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것에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1년 중 최저가를 또다시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자사주 취득이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목 모두 다 3%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우리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영민의 톡톡한 경제에서는 AI 시대 최대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절 리포트에서는 칩스법에 무너진 K반도체 브리핑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86%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0.29%, 나스닥 0.09%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4,00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 역시도 6,000선을 다시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인한 급등세의 피로감을 느낀 시장이 다시 잠시 숨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 국채금리도 급등하면서 투심이 사그라들었는데요. 국채금리 1.93% 상승해 4.4%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 약세입니다.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109포인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소폭 오르면서 배럴당 68.0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어제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어제장에 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빅테크들 오늘은 좀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어디까지 오를까 궁금해질 정도로 급등세를 이어가던 테슬라는 큰 폭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먼저 애플 살펴보죠. 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블룸버그발 보도를 먼저 전해드릴 텐데 애플의 다음 제품은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AI 월 태블릿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새로운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하는데요. 애플은 스마트홈 시장에서 지금 알파벳과 아마존에 뒤처져 있는 모습인데 이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애플의 스마트링 출시 여부도 관심사죠. 스마트링 제조사 오우라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스마트링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톰 헤일 오우라 CEO는 애플이 스마트 시계와 반지 라인을 함께 가지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애플워치 사업을 약화시키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2일 애플의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 결제를 할 때 이른바 국가 간의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집행위는 국적이나 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 차단 금지 규정에 이는 위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면 1% 이상의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엔비디아도 2거래일간의 약세를 멈추고 오늘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오늘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1% 이상의 상승폭을 그려내는 모습이었고요. 메타는 0.2%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CNBC가 행동주의 투자자 밸류액트가 메타의 지분 10억 달러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직 밸류액트의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소식통은 메이슨 모핏 밸류액트 CEO가 메타의 전반적인 AI 투자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간 12일에 유럽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유료 구독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외에 세 번째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세 번째 옵션은 덜 개인화된 디지털 광고를 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덜 개인화된 광고라 함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2시간 이내에 본 콘텐츠와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기반으로 타겟팅된 광고를 말합니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메타의 EU 압박 때문으로 풀이가 되죠. 유럽에서 개인정보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광고 없는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EU에선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비용 지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EU 집행위는 디지털 시장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죠. 메타는 이번에 광고 없는 옵션의 월 이용료를 웹 사용자 기준으로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6% 이상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됐던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가 다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베런스는 월가에서 테슬라 주가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쇼피파이 살펴보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기업인 쇼피파이의 주가가 3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20%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108.92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쇼피파이는 3분기 영업이익 2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분기에 1억 2,2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21억 6천만 달러로 팩트셋 전망치인 2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 허니웰 살펴볼까요? 역시 상승했는데요. 항공우주 시스템을 개발하는 복합기업 허니웰의 주가가 3.87% 상승하며 233.95달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허니웰의 주식 5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온 여파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허니웰이 항공 우주와 자동화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면서 두 독립체 모두 해당 분야에서 리더가 될 것이고 더 나은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방향이 고객과 직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주들을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디포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택용품 소매업체인 홈디포가 3분기에 호실적을 내놓고 연간 실적 전망 역시도 높여 잡았습니다만 장 초반에 잠깐 좋은 흐름 보이다가 주가가 이내 밀리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1.28% 하락한 40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홈디포의 3분기 매출은 402억 2천만 달러로 LSEG 예상치인 393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요. EPS도 3.67달러로 예상치인 3.6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문 지붕 작업 및 건설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SRS 디스트리뷰션 인수와 또 허리케인으로 인한 수리 수요의 증가,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평소보다 날씨가 더웠던 것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소비자들이 높은 이자율과 모기지 금리가 지속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환율 조작 등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필수품 수입에는 4년 내내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브리핑한 공약집 어젠다 47은 두 번째 임기에서 펼칠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중에 공약과 관련해서 과장을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이 공약집은 실제로 도입할 정책의 뼈대라는 점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에 맞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외국 제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도입을 하고요. 환율 조작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율 평가절하를 통해서 외국의 무역 경쟁력 확보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우리 외환 당국의 대응 여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트럼프는 상호무역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이 맞대응할 권한을 가지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대중국 정책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모든 필수 상품의 중국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밝힌 상태고요. 특히 의약품과 같은 필수 분야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기술, 통신 등 모든 중요 인프라에서 중국의 소유를 막고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 추방, 파리 기후협약 탈퇴,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 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기득권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 작업도 진행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레벨 2와 레벨 3 채택률이 56%라고 합니다. 현지 기업과의 기술 고도화 테슬라를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 내놓을 첫 번째 전기차 전략 모델에 소프트웨어 기업 하오모 AI의 자율주행 드라이브 GPT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10%를 돌파하면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 현지 전용 전략 모델을 쉽게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고성능과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 매우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태고요. 자율주행 기술 역시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점유율의 추이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4%인데 바로 다음 해인 2022년에 27%, 35%, 현재는 절반이 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채택률이 무려 56%나 달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에서 뒤처지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GPT 기술을 탑재한 전략 전기차를 내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오모의 드라이브 GPT는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신경망 모델과 유사한 구조고요. AI가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필적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GM과 웨이모, 도요타 등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의 경쟁자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최적의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소형 OLED 자신감,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을 10% 늘린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대수를 올해 대비 10%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서 새로운 매출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과 폴더블 OLED 생산 능력을 늘려서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 중소형 OLED 패널을 4억 7,560만 대 생산을 할 계획인데요. 올해 4억 3,220만 대보다 10.25%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IT용 리지드 OLED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생산량 증가의 주요 제품군으로 꼽힐 수가 있겠고요.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1,250만 대로 올해 대비 150% 이상 목표치를 높인 상태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 속에서 태블릿과 폴더블 기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고객사인 애플과의 협력에서 경쟁이 꽤나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로 공급망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용 OLED 패널 물량 증가가 조금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후년에 출시될 애플의 맥북 시리즈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시장 확대와 제품군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과 쇼핑 등 AI의 밀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AI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만큼 AI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자신감도 함께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로 상용화된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의 클릭률이 증가를 했고요. 광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네이버의 AI 적용 결과가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AI 브리핑이라는 생성형 AI 검색 기능도 도입을 해서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해서 맞춤형 콘텐츠 요약과 추천을 제공을 하고요.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 검색 기능도 추가를 해서 외국어 사용자까지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AI를 커머스 분야에도 전면 도입을 해서 쇼핑 경험을 개인화하고 추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배송 서비스도 대폭 개편해서 오늘 배송, 내일 배송, 새벽 배송, 희망일 배송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광고 사업에도 AI 기술을 결합해서 광고 효율성도 함께 높일 계획인데요.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해 상호작용을 강화를 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보다 관련성이 높은 광고 경험을 제공해서 AI 기반의 광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소부장 중저가 모델에서 활로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서 전기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트럼프 리스크가 배터리 소부장 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하는 IRA의 폐기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그에 따른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급 전기차에 집중하던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LFP 등 새로운 소재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기존의 고가 하이니켈 양극재 대신에 LFP와 미드니켈 양극재를 신제품으로 내세워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NF는 LFP 배터리용 양극재 시제품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고객사 품질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현대차그룹과 협력을 해서 고철을 재활용해서 LFP 양극재 기술을 개발을 하고 미드니켈 양극재 공급도 다수 업체와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이 고부가 가치 전기차보다는 중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차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을 폐기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NH투자증권은 보조금과 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소부장 업체들은 중저가형 전기차 소재로의 이 다각화,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생존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전략,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11월 시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대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선이 끝나면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2,500선까지 깨지면서 네. 남은 11월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지켜보신지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좋은 쪽보다는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증가하는 측면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시장은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우려 쪽으로의 이런 초점들이 더 많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워낙 관세라든지 뭐 보조금의 폐지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의 짓누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가벼운 종목 장세, 테마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보호 무역주의가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이익들은 좀 추정치가 하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어제 KDI 쪽에서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하향 조정을 한 부분들도 투심에는 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것보다는 악재가 더욱더 많이 겹쳐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보니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기다려볼 요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의 테마성과 수급의 이동에 좀 따라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은 좀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낙폭과대주들 그리고 주도했던 그런 섹터들의 귀환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증시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참 어려운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되돌아보자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 한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 만큼 그 올라가는 업종이 어떤 이슈로 가다가고 있고 또 그 업종을 어떻게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될지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니까 개별 이슈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만 이렇게 오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남은 우리 2024년에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주들이 뜨거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씩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보여졌는데요. 재건주의 전반적인 향방과 함께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재건주는 좀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지금 기존의 재건주에서 조금 더 시장의 범위가,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이 바라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어저께는 좀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특히 그전에는 우리가 뭐 SG, SY, 스틸텍 대표적으로 대장주격으로 그런 종목들을 거론을 하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TYM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물론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재건사업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이유가 나왔고 그 외에 중소형 건설주들,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상승을 무섭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그만큼 섹터, 그러니까 테마주의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또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이 폴란드와 스페인 건설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어저께 들려오면서 중소형 건설주들까지도 건드렸고 그 외에 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시멘트 이런 관련주들까지도 이제는 좀 그 범위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 중소형 건설주들 올라왔는데 지금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언급드렸던 그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지금 상당히 부재하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수급이 쏠려갈 가능성이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시장을 주도했던 쪽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비중이 확 쏠리게 되면은 테마 성격의 이런 갑작스럽게 좀 엮였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갑자기 수급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반응을 하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셔서 그만큼 비중 조절과 그리고 내각 대응 가능한 영역 안에서의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왕이면 직접적으로 좀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기사를 살펴보면은 국토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일장에서 업종을 전반적으로 열어봤을 때도 이 건설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임을 크게 보이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어제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89,000달러 선이라고 말하면서 최고치를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기사를 체크해 보니까 9만 달러 선까지 터치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런 만큼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과도 이번 달에도 얘기했던 게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직접 투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주 쪽에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그 사세가 됐는데 정말 굉장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더 넓게 봐서는 STO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이 지금 코인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거래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어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후발주자의 성격으로 시장에서의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마 당분간 만약에 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컴투스 홀딩스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기술투자랑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시세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과는 똑같이 연동되는 흐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비트코인과 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부 알트들도 시세를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 기존의 대장주들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오히려 신규로 새롭게 시장에서 급부상한 컴투스 홀딩스가 단기적으로 시세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컴투스 홀딩스,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인 관련주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우리기술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만큼 코인이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한 템포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게임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게임 업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지스타인데 지스타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주는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도 있었고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을 꽤나 많이 모았는데 실적을 열고 봤더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적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꽤나 크게 작용을 했는데 사실 게임주로 봤을 때는 4분기가 제철이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4분기를 봤을 때 또 새로운 게임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기대감이 많은데 대표님은 4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게임주 이번에 시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신작 출시를 하고 그리고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지스타의 일정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봤던 건 저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호 발급이 더욱더 가파라질 수가 있고 중국이 이제 내수 경기를 좀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비자도 지금 했잖아요. 무비자와 좀 일맥상통하게 게임이라든지 엔터들도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내수 경제를 활용을 해서 내수 경제를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질 거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이 부양책 규모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재정 쪽으로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라 자세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했던 엔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어쩐지 3분기 실적도 안 좋은데 4분기 때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 실망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스타에서 지금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만약 뭐 평가가 좋다라던가 그랬으면 또 게임주들 관련돼서 분위기가 좀 쇄신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금 미증시에서도 트램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기댈 곳이 그쪽밖에 없다 보니 그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그 시너지와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익성에서 중국을 기대했는데 그게 좀 꺾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신작이 나왔을 때 과연 예전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우려적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뭐 게임, 화장품, 엔터 이쪽은 중국의 영향이 저는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분위기를 바뀌려면 결국엔 게임은 지스타에서의 분위기,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지스타가 개막이 되는 만큼 게임 쪽에서 어떤 신작을 가지고 나올지 그리고 그 신작을 공개를 했을 때 이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게임주를 바라봤을 때 사실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엔터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엔터주를 살짝 짚어보자면은 그동안에 이 로제의 아파트로 인해서 유통업계까지 함께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그렇고 시간 외에서도 조금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이 아파트라는 음원 자체가 계속해서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1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만큼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또 대거로 지금 컴백 소식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터주들의 흐름은 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까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주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결국 시장에서의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은 있었는데 그게 꺾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아마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얼만큼 시장에 대해서 기대는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라는 분위기가 나올지 그게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는 우리가 아파트라는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엔터가 예전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굉장히 엔터에서 뭐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빅뱅이라던가 그리고 뭐 진짜 2NE1 이런 그룹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을 때 그 분위기와 지금 세대 교체가 SM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됐다. 뭐 에스파라던가 그리고 라이즈라던가 이런 그룹들이 성공적으로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예전만큼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의 이런 공동구매라던가 이런 게 한동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결국에는 팬덤 사업인데 휴먼 노이즈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죠. 휴먼 리스크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우려와 업황에 대한 둔화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됐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아파트 로제도 있으니 또 지금 지드래곤도 컴백을 했고 2NE1이라던가 블랙핑크 완전체,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또 BTS 내년 6월 달쯤에는 다 컴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과연 이번 실적이 끝나고인지 아니면 4분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응을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엔터주들도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엔터주를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명확한 이유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의 성적에 기대감을 걸어보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미국의 이 FTA에 따라서 무관세 혜택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은 이 보편 관세를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잘 팔렸다라는 그런 말들이 꽤나 많았는데 이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화장품주도 좀 휘청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어떤 키워드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 발표 때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상반기 때 시장에서 굉장히 하드캐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예상외로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 인디 브랜드들의 호조가 그 뒷받침을 해줬는데 이번에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뭐 중국 쪽에 적자폭을 줄였다는 아모레퍼시픽도 사실 중국 쪽에 적자폭을 줄인 거지 실적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의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판로를 유럽까지 좀 개척을 하겠다, 넓히겠다라는 화장품 회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둔화한 상황에서 이제는 기댈 곳은 북미 쪽이다, 미국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시장이 막혀버리는 거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됐고 그게 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또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실적을 안 좋게 보이는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투심을 안 좋은 쪽으로 악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저는 이제 끝났다, 안 좋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인그루드랩이 이날 이제 11월 11일에 종가 기준으로 26%가 급락을 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12%가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없이도 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인그루드랩은 어저께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좀 실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품주들은 그 안에서 실리콘2, VT 이런 소수의 종목 외에는 좀 당분간 굉장히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주는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꽤나 깊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종목군들은 올라갈 모양을 보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한 템포는 쉬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번 드론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줬던 게 드론 관련주들인데 지난 10일에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러우 전쟁 개전 이래로 가장 크게 드론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드론 관련주들도 함께 뜨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드론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드론 관련주들에게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드론들은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손이 언뜻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담아봐도 괜찮을 시기일까요? 드론 관련주들은 말 그대로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 관련주들도 중소형 관련돼서 옛날에 좀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했던 기업들, 뭐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더욱더 가볍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비중 조절과 이런 부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주들 위들,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총이 좀 작고 상대적으로 종목의 움직임이 좀 빠른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장격인 뭐 코콤이라든지 제이션 시스템 이런 식으로 대장격 움직임 가지고 가는 종목들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대형주 중에 지금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드론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항공, 우주항공 쪽으로 엮여 있거나 또 적에도 위성 쪽으로도 엮여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의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도 드론으로 쪽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두루두루 드론도 하고 뭐 방위산업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쪽에서 한 가지의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지 중소형주들은 변동성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주의 흐름만 가져가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살펴보고 우주항공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별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11월입니다. 11월 꽤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지속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시더라도 이제는 이미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도.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을 했어야 된다면 좀 더 빨리 오히려 했어야 된다. 이제는 좀 버티는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오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지지를 해야 되는 라인이 있었어요. 어저께 2490선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2490 이탈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물론 미증시가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또 우리나라는 그 전에 선반영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회복 흐름이 나와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좀 힘들 수도 있는 장세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주도 섹터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쪽을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와 맞춰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쪽으로 지금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갔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480선을 지킬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도 안정화가 와야지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개별 종목 장세 속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700선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 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 회사입니다. 1993년에 설립됐고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속통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서버와 저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주로 고성능 서버와 고밀도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며 최근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가장 대표적인 AI 수혜주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찰스 리앙이 1993년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리앙은 고성능 서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창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능 서버와 저장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리앙의 리더십 하에 슈퍼 마이크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서버를 제작 및 제공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회사로 성장했고 많은 주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 슈퍼 마이크로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의 최대 장점은 액체 냉각 시스템입니다. AI 구동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낮춰주는 제품으로 시장은 이를 차세대 AI를 위한 필수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죠.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아 AI 서버를 시장에 처음 내놨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AI 서버 시장의 80에서 100%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의 주요 제품은 크게 서버 시스템과 스토리지 솔루션,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AI 및 머신러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버 시스템을 제공해 고밀도 서버, 저전력 서버, 그리고 고성능 서버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슈퍼 마이크로의 스토리지 솔루션도 각광받고 있고 AI와 머신러닝이 발전하며 슈퍼 마이크로는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 회계 관련 이슈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며 상장 폐지설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공매도 전문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를 두고 확연한 회계상의 경고 신호, 관계 당사자의 미공개 거래 증거, 제재 및 수출 통제 실패 등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전 직원이 올해 초 회사의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문제를 제보하면서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죠. 법무부는 이 회사의 제품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회계감사법인 언스트 앤 영이 슈퍼마이크로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감사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슈퍼마이크로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새로운 감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슈퍼마이크로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회계 부정 의혹에 더해서 실적조차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주가가 다시금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3분기 매출은 59억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컨센서스인 64억 5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고 EPS도 75에서 76센트 정도로 팩트셋 전망치인 73센트를 겨우 웃돌았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지 않았는데요. 슈퍼마이크로는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55억에서 61억 달러 사이로 제시했는데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68억 6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날 발표한 실적이 감사를 받지 못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슈퍼마이크로는 당초 8월에 제출하기로 했던 10K 연례 보고서를 나스닥에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회계 문제로 현재로서는 10K 보고서가 언제 제출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따라서 슈퍼마이크로의 상장 폐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5일 웨드부시의 분석가 매트 브라이스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최근 감사원이 사임한 상태에서 몇 달 만에 10K 보고서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장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11월 중순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 계획이 승인이 될 경우에만 내년 2월까지 추가 제출 기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스트 앤 영의 사임 사유 등으로 인해 후임 회계 감사를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일 슈퍼마이크로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이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요. 슈퍼마이크로는 과거에도 10K 공시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해서 2019년에 상장 폐지됐다가 2020년에야 재상장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슈퍼마이크로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며 AI 서버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신은 엔비디아가 AI 서버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슈퍼마이크로에 발주했던 주문을 다른 공급업체로 재할당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경쟁사인 델 테크놀로지와 HPE는 슈퍼마이크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AI 서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역시도 슈퍼마이크로 고객사들이 델과 HPE 같은 검증된 기업들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 최대 AI 수혜주 중 하나로 여겨졌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추락,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개장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조정폭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달렸던 탓일까요? 테슬라도 6% 넘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덧일장 한마디입니다. 칩스법에 무너진 K반도체.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3%대 하락하면서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주가가 7년 전으로 회귀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스법에 무너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칩스법,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주창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서 지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를 움직였었던 테마, 어떤 테마가 있는지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어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 이틀 내내 상승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삼부토건이 상승세를 쏘아 올렸다면 그 뒤를 이어서 범양건영과 TYM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재건 테마주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20% 넘는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당선인이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러우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라고 공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의 브로맨스가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주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추가적으로는 TYM, 농기계 관련된 기업이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과 재건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 이틀 내내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승 흐름을 탄 가상화폐 테마주 역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결국은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어젯밤에 제가 자기 전만 하더라도 8만 달러 선 위에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새벽 사이 9만 달러를 결국은 돌파한 건데요. 한국 증시를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국 증시 거래 대금보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장으로 비트코인에 물린 사람은 전 세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김치 프리미엄도 사라지면서 비트코인은 고점과 상방이 더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특히나 업비트 운영을 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 보유가 부각되면서 우리기술 투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제이션 시스템도 상승세를 가파르게 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투자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테마는 조금 하락한 테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 소비주 연 이틀 내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책의 실망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크게 부양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유효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투자에 대한 매력도 즉 가격 메리트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인데요. 화장품주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3분기 탄탄한 호실적을 기록했던 기업들마저도 지수가 하락하면서 화장품 지수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상장했었던 기업이었죠. 노머스, 엔터테크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아가면서 밴드 상단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35%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지수 자체가 좀 밀리면서 장이 마감되기는 했었고 코스닥 역시 2% 넘게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성적을
함력을 기록했습니다. 엔터테크, 노머스와 관련해서 일단은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좀 부정적인 압박을 받았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DYD와 잉글우드 그리고 노머스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가은 앵커와 함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있던 자금들이 미국 대선과 코인 시장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말라있는 거래 대금도 그나마 트럼프와 머스크가 연관성이 있는 쪽으로 자꾸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장중에 또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과반수 이상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레드 수입에 대한 우려성도 높아졌고요. 또 2년 만에 환율이 1,400원을 터치했다라는 부분 또한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8.14% 시간 외에서 기록을 좀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유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폴란드와 스페인을 어제부터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크라 재건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한 1,200조 정도 될 거라서 아마 잭팟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같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에 이미 건설 쪽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까지 수혜가 올지는 의문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하청받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방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TYM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농기계 관련돼서 협력도 같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어제는 농기계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베니아 살펴보겠습니다. OLED 증착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구기거나 늘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같이 훈풍을 받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더불어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너무 저가로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제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제재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목받고 있고요. 8.9%의 높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신공영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공공공사가 잇따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23년 매출 기준으로 한 9.7%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하락했던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있는 거래 대금 속에서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쪽이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와 관련된 쪽인데요. 머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좀 보면 자율주행이 있겠고요. 또 전기차, 로봇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프런티어는 또 자율주행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머스크 트레이드로 같이 효과를 좀 받고 있고요.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죠. 이 FSD에 대한 관심도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가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 안에 내각으로 만약에 정말 포함이 되게 된다면 FSD와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간 외에서는 좀 하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3.4%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오늘 역시나 하락하면서 출발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방을 도대체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2,459선까지 떨어지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양시장 모두 1%대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블랙 먼데이 때 생각해보면 하락했던 종목 수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1,600개 이상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거의 1,500개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와 거의 흡사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출발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코스닥은 703선, 700선에 붙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5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기준으로 7년 만에 다시 한번 그 가격대로 회귀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4% 더 하락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이 가격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52주 신저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53,000원에서 54,000원 요 즈음이 아마 좀 지지를 해줄 거로 예상을 좀 했었는데 여기가 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대한 하방은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개장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SK하이닉스는 0.38%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0.24% 하락하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현대모비스는 11월 19일에 CEO 인베스터데이 앞두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 나올 텐데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지켜줄 수 있는 게 알테오젠과 HLB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2.39%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LG 엔솔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는 1% 그리고 에코프로는 0.91% 하락하면서 오늘 출발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동안 잘 갔었던 리가켄바이오도 오늘은 1% 정도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리가켄바이오 홀로 1% 넘게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이 상향된 랠리감에 조금 피로하게 다가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테슬라의 독주도 오늘만큼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보다는 그래도 하락폭이 깊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8% 하락을 하면서 2,46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8% 내려가면서 70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지금 상장된 종목 수가 2,726개 중에 2,255개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996년 개설된 이후에 사상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종목 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의복, 종이목재, 특히나 화학 쪽에서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도 0.74%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건설 관련된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폭을 꽤나 깊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광과 금속, 기계 쪽에서 그래도 상향불이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에서는 그래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꽤나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그래도 나오고 있고요. 철광과 금속, 비금속 광물까지 오늘장 시세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와 금융만이 현재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제조와 건설, 유통 모두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제조 쪽에서 0.47%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을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기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금융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목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출판과 매체 복제 이쪽에서 0.78%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나와 있는데 예측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낙폭을 꽤나 깊게 보였지만 지금 개장 때는 0.59%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52,6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반등에 어느 정도 힘이 실려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 증권사 이 미즈호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I 전용 칩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큰 풍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47% 떨어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1%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대차는 1.45%로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솔은 농협 쪽에서 KB증권에서 그래도 좋은 코멘트를 달아줬습니다. 내년에 유럽에 이산화탄소가 규제가 적용이 될 것이고 저가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ESS가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판매에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멘트와 함께 목표 주가를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이 꽤나 괜찮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1.4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2.39% 올라와 주면서 크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0.3%, 0.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하면은 LG 에너지솔루션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기 때문에 LG 엔솔 쪽에서만 강세를 보여줬고 어제장에서도 테슬라와는 연관성이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소부장단 안에서 움직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HLB가 0.6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은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자기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65%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HPSP 지금 현재 보합권 그리고 0.6%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꼽을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영풍이 있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두 측의 이 경합 자체가 0.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주들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0.5%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1.21%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4% 그래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부발전의 부품 교체 공사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는 2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흐름을 괜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0.94% 올라오고 있고요. 방산주들 오늘 1.6%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1.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종 안에서도 꼽아볼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이어지면서 훈풍 받아가고 있고 오늘도 그 여파 이어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업종 쪽에서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금융은 별다른 호재가 크게 존재를 하지 않고 현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군 위주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새벽에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터치를 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지스타가 내일 개막을 하게 됩니다. 신작을 많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 우려감 때문에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이 현재 6.1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YOY 대비했을 때 52%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은 YOY 대비했을 때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6.15%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7%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을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신작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작의 그 기대감을 업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발표 날짜 자체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신작 모멘텀이 들어가기는 이르다라는 평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1.7% 올라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1.3%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전략을 구체화하게 되면서 앞으로 AI 기대감이 깊게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맵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이슈 위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담으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오시는 날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이야기할 게 어렵습니다. 참 많지도 않고요. 지금 양시장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빼고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지금 환율이 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또 1,410원까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지금 여전히 좀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어떤 수급 부담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거의 반 정도가 4분기 이익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원전이라든지 기타 이제 건설 기계 쪽, 특히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뭔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런 펀더멘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 워낙에 좀 테마성으로 계속해서 좀 빠르게 업종별로 수급순환매가 좀 돌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속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기타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은 여전히 조금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접근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관점이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는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은 강하지만 추세 자체는 지금 무섭게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변동성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는 당분간은 이제 우상향 기조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코인 관련주들 역시도 당분간은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어제 환율 2년 만에 한 1,400원 나왔고 오늘 출발도 1,410원 20전에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레드 스왑 확정을 좀 지었는데 그럼 이제 1,42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럼 강달러 대비 좀 해야 돼요? 네, 우선은 이제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트럼프 정책들을 보면은 이게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1,420원 이상도 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또 수출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반기를 보면은 결국엔 수출주들이 이제 증시를 주도해 왔었고 이게 다시 한번 내년에 루트가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주로 이제 외형 성장을 굉장히 크게 이룬 업종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나 뭐 방산 역시도 최근에 이제 수출로 인해서 외형 성장을 좀 크게 이루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업종들이 올해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사실 밸류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달러 기조가 뭐 임기 내내 이어지지는 또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 이제 달러 약세 지지자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천정부지로 쏟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당분간은 이 기조가 이어가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이제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수출주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실 때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달러 기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 당연히 시장에 좀 수급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지금 뭐 미장이나 코인 쪽으로 아무래도 쏠리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12월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같이 껴있는 달이어서 좀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딱 관망이 가장 베스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전략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뭔가 V자 반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차라리 미국장 아니면은 코인 쪽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런 저밸류를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사실상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부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어떠한 그런 기업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주가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부재하면은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성 있는 뭐 코인이라든지 미장을 보시는 게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국내장보다 오히려 중국장 증시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과 관련해서 보면은 규제 압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적으로 뭔가를 부양책을 제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의 어떤 좀 매력적인 증시를 찾자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이제
가슴 아프지만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중국 증시라든지 인도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조금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 보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수출주들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약하게 흘러가고 있으니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처럼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를 보자면 양시장 모두 다 길게 좀 보고 끌고 가야 된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도 52주 신저가, 오늘 기준으로도 52주 신저가 51,900원 선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가 지금 붙으면서 빠지고 있는 거라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좀 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삼성도 지금 이제 계속 신저점이기 때문에 이거 바닥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PBR 1배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밸류에이션의 어떤 함정인 게 무조건 뭐 PBR 1배 미만이다라고 해서 싸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모멘텀도 있고 어떠한 기초 체력도 받쳐주고 그리고 기술력도 좋다라고 한다면 이게 PBR 1배 미만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HBM3E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PBR 1배 미만으로 깨진 게 저평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는 지금 HBM3E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차세대 HBM4 관련해서 어떤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지만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D램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공급 가행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레거시 문제를 해결하냐 못하냐가 주가 상승의 어떠한 그런 이제 여부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 체크를 좀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이제 저번 달 28일, 29일 단 이틀만 빼놓고 지금 한 45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규모만 보더라도 14조 원대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누가 봐도 추심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PBR 1배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20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워낙에 분기 실적은 항상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냐 없냐가 항상 이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척도가 그렇게 좀 되는 것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도 한번 이제 2차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블랙윌이 또 얼마나 수요가 견조하느냐, 앞으로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컨퍼런스 콜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연관으로 좀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서 우선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빠졌는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서인지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면서 1.3%, 4%대로 강세를 보이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입니다. 그럼 전문가님,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전략은 어때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연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HBM3 관련해서 이제 통과가 좀 나올 줄 알았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고 단순히 이게 딜레이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 추세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옮겨 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좋게 보는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가속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R&D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칩을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HBM 관련된 기업들이 동반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럼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가치가 훨씬 더 좀 크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이나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신 분들의 오늘 기분이 좀 희비가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세 자체가 바뀐 거니까 오히려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주셨고요. 일정상 이제 내일 지스타 이벤트가 있어서 게임주랑 좀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데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의 특성상 이벤트가 있어야 또 이제 갈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번 지스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 선별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스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뭘 내놓고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도 참여해서 진짜 평가를 받아봐야 아는 거지만 그 전부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웹젠 이런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이번 지스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신작이 내년 상반기 그리고 26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걸쳐서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부분을 앞두고 지금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모도 이제 역대 최대라고 좀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평가가 특히 이제 기술력, 게임성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흐름들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또 떨어질 일인가를 본다면 사실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제 원래부터 시장은 좀 예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크래프톤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시장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은 대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4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에게는 주가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17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지스타 이벤트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장 분위기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세 가지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 해리스 후보와 관련했던 가장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을 확실시하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좀 시세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틀, 긴 틀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변화가 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긴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디인포메이션 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당시에 초기가 된다면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원전이나 전력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에 있어서 조금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장 안에서도 상위에 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럽, 폴란드랑 스페인 어제부터 일정을 시작하면서 방문을 시작을 했고요. 우크라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방한을 해서 지금 TYM처럼 농기계 관련한 업체들과 같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염두를 해두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가장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신재생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리스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센티먼트가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저는 역발상 투자가 오히려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녹색 환경은 사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신재생 쪽이 이제 업황 자체에 대한 어떤
일단 투자 심리가 지금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좀 떨어질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 관련주들 보면은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태양광 빼고 폭력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뭐 CS윈드 기준으로는 PER이 10배 정도 수준의 저평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 이번 3분기 때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센티먼트 관점에서는 악화가 되고 있지만 하락폭은 다소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재생 쪽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프로젝트 취소도 있지만은 IRA 관련해서 지금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IRA를 바로 폐지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지금 당장의 그런 이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지 않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보게 되더라도 사실 트럼프가 이제 1기 때가 2017년부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입법화해 놓은 이 IRA를 완전히 또 폐지시키지는 못했었거든요. 사실 이번에도 된다라고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IRA를 한 번에 폐지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또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축소에 대한 어떤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CS 윈드 기준으로 대장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CS윈드 같은 경우에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트럼프 당선됐을 때 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2016년, 17년 때부터 보면은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연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었고 사실 바이든이 이제 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유지했던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1월 달에 미국향 법인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수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6년도까지는 지금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지지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 모아 가신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그 섹터에서 보셨듯이 원전이라든지 건설기계 결국엔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수급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트럼프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신재생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셔도 저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CS윈드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그 SK 오션 플랜트 이 하부 구조물 관련주 역시도 풍력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RA는 폐지보다는 축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IRA 하면 또 2차 전지나 전기차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최근 또 머스크 모멘텀도 같이 받고 있어서 팀장님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좀 분리를 해서 본다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테마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한다,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 이 소식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배터리 그쵸. 3사 중에서는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엮인 테마가 스페이스X 관련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유독 이제 조금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주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주항공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의 흐름을 조금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의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해지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이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테슬라에 이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개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센티먼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서진 시스템 오히려 테슬라 관련주라고 하면은 서진 시스템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이제 ESS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ESS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이 서진 시스템 쪽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IRA 관련해서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좀 살펴봤고요. 아까 앞서 테마 중에 하나가 우크라 재건주가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좀 여쭤볼게요. 재건주하면 가장 대표적이었던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와이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빠지거나 플랫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오히려 범양, 건영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흐름을 보면 약간 일관성이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 수급들이 이제 비교적 작은 종목으로 이렇게 맞아요. 옮겨간다라든지 이건 사실 어떠한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 고가에서 접근을 하셨다가는 또 이제 리스크에 굉장히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의 종목 걸린 종목군들은 조금 접근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재건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거든요. 대체적으로는 다 지금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에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좀 큰 종목들에서 보면은 오히려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나중에는 이쪽으로 또 수급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 관련주들을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뭐 중대형주 쪽에서도 조금 기회를 엿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범양 건영은 18%대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총이 좀 너무 작은 종목들이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잘못 접근하면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형단에서는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장은 양 지수 모두 다 파란불이 떴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양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보다는 그 폭을 조금은 더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7% 하락을 하면서 2,46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4% 낙폭을 키우면서 70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줬던 전일장과 다르게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수를 얹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86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60억 원 소폭의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991억 원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매도를 이어가면서 이 코스피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이 56억 원, 기관이 12억 원, 그래도 소폭인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외국인이 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장을 했을 때도 음식료품부터 의약품까지 모두 다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현재도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 화학업종에서 1%대 낙폭을 크게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개장 당시에 상승불을 켰지만 지금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철광금속 그리고 기계만 지금 두 업종 쪽에서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전기전자와 운수장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는 그동안 상승세를 크게 그려왔지만 오늘만큼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 가까운 낙폭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타 서비스, 건설이 1%대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유통과 금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그래도 지수 하방을 다시금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39%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음식료, 담배부터 화학까지 펼쳐져 있는데요. 화학이 1% 가까운 낙폭을 그려내면서 전반적인 하방 압력을 같이 눌러가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이 장중에 7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은 다시 소폭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요. 환율도 여전히 1,410원 선 언저리에서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오늘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